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오민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위험 임신관리,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어, 요즘 이제 고위험 산모들이 많고 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면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제 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시면 그것이 이제 내 얘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듣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강의가 산모분들한테 이제 조금 어, 잘못 잘못 전달이 될까 항상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자기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강의가 산모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의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정의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 입시라는 그런 적응증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고위험 산모라는 게 임신을 시작할 때부터 고위험인 경우도 있고 또 임신 시작할 땐 고위험이 아니지만 임신이 진행되면서 내가 이제 뭐 전치태반이 생겼다든지 임신 중독증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고위험 임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몇 가지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모들 중에서 노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노산이 지금 한 10% 정도 증가됐고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해도 2.5배 정도가 증가한 거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또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 원인일 것 같은데요. 이 산모 나이가 많으면 왜 고위험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산모 나이가 많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성 질환으로 뭐 당뇨, 고혈압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또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의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산부인과적으로는 자궁 근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35세 이상이라고 또 다 고위험이라고 사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한 40세가 넘어가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 나이가 35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질병 뭐 만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35세 이상이라고 34세는 고위험이 아닌데 35세면 딱 위험이 올라간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체중에 대해서 비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비만의 정의는 우리나라는 서구권과는 좀 다르게 그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 되면 저희가 비만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걸 우리가 이제 BM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BMI가 높게 되면 비만하게 되면 왜 고위험에 해당되는가 이런 거를 보시면 비만한 산모들에게서 이렇게 임신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유산이 된다거나 또는 신경관 결손증, 또 비만이면서 혹시 당뇨가 진단이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형의 위험도 올라갈 수 있고요. 중기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조산,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 출산할 때는 제왕절개에 대한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 분만보다는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겠고, 또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또 분만 후에 출혈이 많을 경우 또한 혈전증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아기 측면에 있어서도 아기가 거대아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아기가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 질환이 발생하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만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로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산모들이 체중 증가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어떤 데서 올라가는 건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딱 아기를 낳고 나면 태반, 양수, 그다음에 아기 크기, 그 정도의 몸무게가 빠지게 되죠. 그 나머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몸무게가 좀 많이 늘었다 하면 아기가 조금 클 수도 있지만 아기는 뭐 커봐야 4kg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방 조직에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 조직에서. 그래서 이 몸무게를 늘어날 때 내가 임신 초반부터 몸무게 관리를 신경을 써야지 임신 기간 동안에 몸무게가 뭐 20kg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반부터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한 임신 뭐 중반 정도 됐을 때 한 뭐 24주나 28주 됐을 때 지금까지 얼마가 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10kg 이상 넣으신 분도 뭐 종종 있고요. 어떤 분들은 20kg로 늘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임신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신경 쓰던 체중에서 신경 쓰시던 분들도 임신을 하고 나면 약간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고요. 보면 임신을 항상 저희는 임신을 40주를 3등분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신 초반부에 1개월부터 3개월까지 1분기에 해당되는 동안에는 보통 뭐 1, 2kg 정도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임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경을 쓸 때 항상 임신 초반에는 별로 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많이 느시는 분들은 중반 이후에 체중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늘지 않는다. 환자분들이 보통 먹덧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먹덧이 있기 때문에 많이 뭐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신 1분기 동안에는 1, 2kg, 그 이후에는 보통 0.5 주당 0.5kg 또는 그거보다 이제 체중이 좀 나간다 그러면 0.2kg 내지 0.3kg 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BMI가 정상 범위다. 그러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한 10kg에서 15kg 미만 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비만한 상태에서 임신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적게 늘어야 됩니다. 비만 산모는 다른 정상 산모들에 비해서 체중 증가가 적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좀 체중이 덜 나가는 편이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늘어야 되고요. 그래서 비만 산모의 경우에는 한 10kg 미만 늘어야 되고 정말 고도 비만으로 많이 높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적게 늘어야 되고요. 쌍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기가 태아가 이제 쌍태아나 뭐 아주 뭐 3태아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이렇게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궁 근종이 굉장히 많은 질환인데요.
자궁 근종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 위치에서 자궁 안쪽으로 자랄 수도 있고, 자궁 근육 안에서 클 수도 있고, 또 자궁 바깥으로 자랄 수도 있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어떻게 보면 위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자라는 근종이다. 그러면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이 보통은 잘 안 생기고요. 자궁 근육층 내에서 자라는 경우, 그럴 때는 조금 뭐 나중에 아기 날 때 좀 막는다던가, 아기 나오는 길을 막는다던가, 아니면 자궁 수축에 조금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조금 합병증 같은 게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RI 사진은 정상적인 자궁 위쪽으로 굉장히 커다란 그런 지금 자궁 근종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이제 제왕절개를 한 사진에서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 제왕절개를 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왕절개하고 봉합을 다 한 상태에서 거의 뭐 자궁 크기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자궁 근종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자궁 옆에 지금 자궁 근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혈관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보통 자궁 근종이 있으면 환자분들은 이제 아기 날 때 이제 수술을 할 때 아기 난 다음에 자궁 근종을 같이 제거를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임신한 자궁들은 굉장히 혈관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출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임신이 종결되고 나면 또 자궁 근종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바깥으로 자란 자궁은 굉장히 제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출혈도 많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해 드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 경우처럼 자궁 근육층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출혈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제거하는 건 환자들한테 안 좋을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서 결정하겠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 아기를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이런 것도 조금 관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유산이나 조산의 빈도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임신 중반기, 후반기 전까지, 중반기까지는 자궁 근종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 커지면서 또 2차 변성이 있게 되면 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게 되는데요. 이 통증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막 떼굴떼굴 굴릴 정도의 아주 극심한 통증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강한 진통제를 쓰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런 통증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면 다음번에 뭐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그런 통증이 재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재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태반 조기 박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태반 조기 박리라는 거는 아기가 나온 다음에 태반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태반을 통해서 아기는 산소도 공급을 받고 또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하는데,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박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아기가 산소가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한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근종 때문에 태반 조기 박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태반 조기 박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양수가 미리 터진다거나, 그러니까 자궁 안에서 근종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머리가 아래쪽으로 있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있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근종이 아기가 나오는 산도를 막고 있어서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왕절개의 빈도가 올라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기가 나온 다음에 자궁 수축이 잘 돼서 산후출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축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 사실 있는 환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이런 합병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잘 체크를 하면서 가면 보통 그렇게 뭐 아주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가실 그럴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2차 변성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가 이제 입원을 해서 통증 조절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신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뭐 자궁 근종을 수술해서 제거한다거나 하는 이런 필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궁 근종이 많다 보니까 이제 노산도 많고 자궁 근종이 있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서 임신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근데 자궁 근종이 정말 임신에 미치는 임신이 잘 안 되게 만든다던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근종이 정말 난임의 원인이라고 확신을 하면 우리가 근종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 전에 자궁 수술을 하는 거는 나중에 임신 후에 자궁 파열이나 유착 태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수술이 필요한 건지 그거는 충분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술 후에 충분한 회복 기간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시험관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쌍태아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쌍태아 자체가 또 자궁을 많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궁 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단일 배아 이식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 태반이라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뭐 제왕절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궁 근종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것처럼 자궁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면 유착 태반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신 전에 자궁 수술을 하는 것은 정말 임신을 못하는 원인으로 꼭 그게 정말 임신을 못하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필요성을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근종 수술을 한 번 하고 또 2번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궁 파열이라는 건 굉장히 아기한테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엄마한테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궁경관 무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궁경관 무력증은 많은 산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이냐면 이제 자궁경관이라는 게 임신 기간 동안에는 자궁경관이 단단하게 딱 받쳐주고 자궁의 그 위에 자궁 체부의 근육들은 말랑말랑해서 임신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분만을 할 때는 자궁경관이 말랑말랑해지고 벌어지면서 위에 있는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선천적인 이유로 이 자궁 이 경관의 근육이 이 아기가 무거워지면서 그것을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무게가 됐을 때 그게 확 벌어지는 경우가 자궁경관 무력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이후에 유산에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20주가 넘으면 유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한 21주, 22주 뭐 쌍태하는 그거보다 조금 일찍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조산의 그런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또 초음파상에서 우리가 보면 경관 길이라는 걸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궁 경관의 모양, 길이가 단축되거나 벌어지거나 하는 걸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질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위에 부분의 그림처럼. 근데 이제
그게 초음파로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초음파로 그렇게 딱 경관이 길게 그렇게 열리지 않은 경관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안쪽, 여기가 안쪽이 되고요. 요 바깥쪽에 이제 요 E5라고 써 있는 것이 바깥쪽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T, Y, V, U자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이제 정상적인 자궁경관의 상태는 이렇게 T자로 잘 다물어져 있는 거죠. 그게 조금 이제 자궁경부가 약해서 벌어지게 되면 Y자의 형태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V자, 좀 더 힘을 받게 되면 U자의 형태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좌측에는 그 우리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측은 이제 초음파 그림인데 초음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V자, U자형으로 벌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진단이 되게 되면 묶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봉축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처럼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U자 형태로 이렇게 양막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더 빠져나오면 이제 완전히 경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밀어넣고 또 밀어넣어서 너무 이게 버텨지지 않으면 양수를 조금 뽑아내고 그리고 꼬매야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정말 벌어져서 꼬매게 되는 맥도날드 수술은 조금 여러 가지로 양막이 파열된다던가 뭐 이런 위험성이 있게 돼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맥도날드 이제 응급으로 진행하는 수술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쌍태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진단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중기 초음파 또는 정밀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우리가 항상 자궁 경관 경관 상태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20주경에 자궁 이제 정밀 초음파를 보다가 자궁 경관이 이렇게 거의 U자 형태로 지금 벌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왼쪽을 보시면 U자 형태로 벌어졌는데 사실 이거를 아래서 질경으로 보면 벌어진 게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지느람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환자분은 다행히 양수를 뽑아내지는 않고 잘 봉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하얗게 점이 두 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요 두 점이 이제 실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버텨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태아가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20주경에 진단됐던 경우고 이분은 입원해서 이제 수축 억제제도 쓰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끌고 갔었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한 32주 넘어서 우리가 분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전에는 제가 전공을 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이제 자궁 경관을 많이 보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벌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벌어져서 양막이 빠져나와서 이제 양막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양막이 터지게 되면 그냥 아기는 조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음파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자궁 경관을 우리가 초음파로 보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진단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8주 이제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 뭐 시험관 임신이라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한 18주부터 경관 길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쌍태아나 뭐 이전에 임신해서 문제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16주에서도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초음파로 경관 상태로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금 일찍 진단이 돼서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 그래서 경과무력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신 중독증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산모의 이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중요한 그런 원인이 임신 중독증이 하나가 들어가고 산후출혈이 들어가고 또 감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감염은 굉장히 이제 항생제가 많이 발전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감염 때문에 우리가 산모가 잘못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고 이제 출혈이나 이제 임신 중독증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임신 중독증은 이제 워낙에 어떤 경우를 임신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단백뇨가 동반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신 중독증이 이제 병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만성 고혈압이 있어서 만성 고혈압을 임신 전부터 있어서 만성 고혈압을 쭉 약을 쓰면서 끌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임신 후반기에 혈압이 잘 조절되는 혈압이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단백뇨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증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우리가 병합된 임신 중독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가 단백뇨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피 검사, 혈액 검사에서 이제 혈소판이 감소한다던가 아니면은 간 기능이 안 좋다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다거나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다태 임신이거나 또는 당뇨병이거나 또는 고혈압, 신장질환, 루푸스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모분들이 임신 중독증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왜 생기느냐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태반이 잘 형성되지 태반이 만들어지는 그 초기 단계서부터 임신 중독증은 발생을 하는 건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중반 이후 후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이제 태반으로 공급하는 그런 자궁의 혈관이 이제 태반 세포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혈관들이 넓어져서 태반으로 가는 혈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끔 정상 임신에서 가는데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태반이 약간 저산소 상태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엄마 모체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임신 중반기 이후에 후기에 임신 중독증의 그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태반 위에 그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분비물들이 이제 산모의 백혈구에 붙어서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서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엄마 혈관의 내피세포에 작용을 해서 내피세포를 조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단백뇨라든지 뭐 여러 전신적인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생기냐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단백뇨 그리고 부종이 있고 부종이 이제 사실 산모들이 붓는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몸이 부어요, 손이 부어요, 손가락이 부어요, 뭐 다리가 부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종이 있다고 다 임신 중독증은 아니고요. 부종은 굉장히 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신 중독증의 진단 기준에서 이제 빠졌지만 임신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붓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산모가 아까 이제 체중에 대해서 우리가 체중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체중 증가가 갑자기 조금 뭐 일주일에 뭐 1kg, 뭐 환자가 2주 만에 왔는데 2, 3kg가 늘었다. 이러면 환자가 체중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부종이 보인다. 이럴 때는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임신 중독증의 초기 단계가 아닌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임신 중독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는 그런 증상들이 두통과 이제 시력 감퇴와 상복부 통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환자가 뭐 입원해 있다던가 외래를 다닐 때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 게 머리가 아픈가요? 뭐 눈이 침침한가요? 뭐 명치 끝이 아픈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형태의 임신 중독증이 자간증인데요. 결국 환자가 경기를 하는 거죠. 경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임신 중독증이 되고요. 합병증은 이제 뭐 신장이나 전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 기능이 안 좋아진다던가 혈소판이 감소한다던가 혈액 응고인자가 감소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간이나 뇌출혈, 뭐 태반주기박리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태반주기박리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기가 나온 다음에 태반이 떨어져야지 되는데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부터 먼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 태반 조기 박리는 그냥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임신 중독증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 환자가 출혈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태반 조기 박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외생기날을 봤으면 태반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반 기능이 좋지 않아서 아기가 발육부전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은 이제 아기가 작아서 먼저 왔어요. 환자가 이제 저희 이제 큰 병원으로 왔는데 그때는 혈압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임신 중독증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육부전부터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임신 중독증 때문에 발육부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물론 혈압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제를 쓰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자간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마그네슘이라는 예방 약물을 쓰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분만하는 것만이 임신 중독증의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분만을 그러면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제 임신 중독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일찍 나타나거든요. 뭐 28주, 26주, 28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분만을 하면 그때는 아기는 조산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이제 조산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잘 버티는 상황이다. 아직은 산모가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엄마도 생각하고 아기도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은 엄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8주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정말 자간증이고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 임신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최선의 것, 아기한테도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주스를 잘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임신 중독증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견딜만 한데 아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임신 중독증도 있고요. 엄마는 굉장히 증상이 심각한데 아기는 잘 크는 임신 중독증도 있습니다. 즉 엄마의 정도와 엄마의 증상 정도와 또 아기가 영향받는 정도가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서 엄마가 버텨낼 수 있는 한 아기를 조금 끌고 가서 아기한테 이제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지만 중요한 산모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느 시기라도 임신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해서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 디지털 혈압계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임신 상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 혈압을 항상 체크해 보는 건 필요하거든요. 집안 식구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모들한테 그 디지털 혈압계를 사서 체크해 보라고 잘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혈압이 잘 조절이 되던 잘 정상 혈압을 유지를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면 집에서 가정 혈압을 재서 적어 갖고 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유지되던 혈압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잘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에 디지털 혈압기가 하나씩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 중독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노산인 산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는 환자들이 이제 많게 됩니다. 그래서 16주 이전에 우리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할 경우에는 이제 일찍 조기 임신 중독증이 60 내지 70% 가량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 인자가 1개 이상 있을 경우 또는 중등도 위험 인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16주 이전에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고위험 인자라는 게 이제 보시면 다태 임신, 이전 임신에서 임신 중독증 병력이 있는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관 임신을 해서 다태 임신이 된 경우에는 고위험 임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그런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 경우, 내가 이번 중등도 임신 위험 인자도 보시면 이번이 처음 임신 또 분만한 지가 10년이 지났을 때 35세 이상, BMI가 30 이상, 또 엄마나 언니가 이제 임신 중독증이 있는 경우, 뭐 시험관 임신이 있는 경우. 그래서 내가 35세 이상의 이번에 첫 번째 임신이다. 그러면 아스피린 복용이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스피린의 적응증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6주 이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전치태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치태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기 나오는 입구를 태반이 막고 있으면 우리가 전치태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완전 전치태반은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 하위 태반은 살짝 그러니까 자궁 입구에서 2cm 이내까지 이 태반이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위 태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부분 전치 태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치 태반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출혈이 보통은 대부분 출혈이 있게 되고, 출혈은 이제 본인이 느끼지 못한 그런 수축이 있어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수축이 없으면서도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거는 자고 일어났더니 이불이 젖어 있을 정도로 출혈이 있더라,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치 태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이제 하위 태반이 아닌 다음에는 다 수술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요즘에는 뭐 하위 태반도 수술 원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하위 태반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출혈의 양상이 출혈이 났다가 이제 저절로 그쳤다가 다시 재출혈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출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수축이 생기면 출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산모들보다는 수술하게 되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7주 정도로 수술 날짜를 잡아드리고요. 아까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태반 조기 박리라는 거는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미리 떨어져서 대부분 증상은 질출혈 또는 수축은 아닌데 배가 이상하게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 경우. 네, 대부분은 질출혈. 출혈이 없어도 태반 조기 박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치 태반은 100% 초음파 진단이고요. 태반 조기 박리는 뭐 이제는 초음파로 많이 우리가 진단을 하지만, 이게 이제 뒤에 피가 고여 있는 게 태반하고 똑같은 그런 음영으로 초음파에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초음파로 100% 진단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 전치 태반 조기 박리가 아닐까 하고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반 조기 박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아기한테 영향을 심각하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가 사산이 되는 경우에 보면 태반 조기 박리가 원인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반 조기 박리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기 상태에 따라서 응급 제왕절개술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초음파를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치 태반인지 아닌지는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치 태반이 아닌 상황에서 피가 비친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의심을 갖고 뭐 확인해야 될 것은 태반 조기 박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나 환자가 이제 임신 중독성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착 태반이라는 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유착 태반이라는 거는 태반이 이제 착상을 하게 되면 그게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계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유착 태반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가장 덜 심각한, 그러니까 유착 태반이라는 걸 큰 그런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유착 태반, 감입 태반, 천공 태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착 태반이 작은 의미에서 유착 태반은 태반이 자궁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감입 태반이라는 건 근육층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공 태반이라는 거는 뚫고 나오는 거죠. 근데 천공 태반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뚫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환자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뚫고 나와서 이제 출혈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복강 안에 피가 고여서 이제 갑작스런 급성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이제 감입 태반이라는 이제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왜 생기는 이유가 고위험군이 이전 제왕절개 흉터가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자궁 근종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에 수술을 한 경우, 그러면서 이번 임신에 전치 태반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자궁을 자궁 적출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표적인 원인이 이런 경우예요. 유착 태반.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궁 수축 부전, 수축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가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는 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그 자궁 적출술도 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착 태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출혈이 많고, 그다음에 환자가 급격하게 저혈압에 빠지고 이런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궁 적출술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왜 생기는 고위험군이 어떤 경우냐. 그런데 자궁 수술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나 또는 자궁 근종 수술을 했을 경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소파 수술을 여러 번 한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왕절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급증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환자분들이 아기를 3대 이상 나신 분들 그렇게 없잖아요. 둘, 많아야 둘.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왕절개하고 두 번째 제왕절개 또 해야 되는데 이번 임신에서 전치 태반이 있다. 그러면은 발생 빈도가 한 11%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산을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착 태반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포커스를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두 번째 제왕절개하면서 전치 태반이 생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착 태반의 위험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모분들이 이제 유착 태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출혈이 많고 결국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선택제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택제왕.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원해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겠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굉장히 근사한 말로 선택제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실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도 수술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선택 제왕을 그러니까 내가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실 때는 정말 그래야 될지 뭐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이 뭐가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고위험 임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서 즉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증상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질출혈, 부종, 두통, 그다음에 열이 날 때, 시야가 흐려질 때, 그다음에 구토나 복통, 배뇨통, 양수가 물 같은 소변 같은 그런 맑은 물이 나오는 양수가 터진 경우, 그다음에 태동의 변화가 있을 경우. 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동 갖고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태동이 줄었어요도 뭐 심각하게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대부분 태동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정말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태동이 없어요는 아기가 문제가 정말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동이 줄었다고 느끼면 병원에 가셔서 아기 상태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태동이 줄었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태동이 줄었다고 느끼면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초음파나 태동 검사를 통해서 아기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기 진찰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아기 상태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임신 중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약이라는 거는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기가 막 만들어질 때가 이제 우리가 임신 몇 주 얘기하는 그 주술은 한 10주까지가 굉장히 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서 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10주 이전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이라는 게 정신과 약 중에서도 드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위험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 약으로 인한 그 위험도 정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위험이 있다는 거에서 요즘은 이제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약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네. 그런 약들도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처방을 받아서 필요하시면 약을 복용을 하실 수 있는 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을 안 먹고 가시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여러 약을 먹다가 단일 종목 용량이 많다가 조금 용량을 줄여서 이런 식으로 조금 최소한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 예정인데 제왕절개 한 번 함으로써 유착이 심하게 생기나요? 사실 유착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왕절개 한 번 한다고 유착이 심하게 생기는 분은 또 생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착이라는 게 사실 복강 안에 유착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유착은 복강 안에 유착일 것 같아요. 복강 안에 유착도 있고 또 이제 또 환자분들이 또 신경 쓰시는 거는 유착은 아니지만 켈로이드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유착 방지제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겔 타입은 겔 타입대로 장점이 있고 필름용도 장점이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강의가 조금 길어져서 질문을 답변에 많이 드리진 못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출산을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